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 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기대치가 낮아져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에 제롬 파월이 등판을 합니다. 아마도 그게 마지막 잭슨홀 미팅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한 11시 반, 12시쯤에는 기사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문제는 이 미팅 전의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어젯밤 새벽쯤에 연준 위원들이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 일색이었다고 해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이 길어서 제가 한번 요약을 시켜봤는데 일단 첫 번째 슈미트라는 위원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느냐 동결하느냐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2명 중에 한 분이라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어제 했던 발언이 9월 금리 인하에 회의적이다. 매우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 줄 알았더니 회의적이다. 야, 이게 굉장히 매파스러운 발언이고요. 또 베스 해맥이라는 역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아마도 어떤 그 연준 위원이 바뀌어가지고 대체로 나중에 들어온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분도 지금 금리를 낮출 근거가 없다. 인플레가 높다. 아니 지금 12명 중에 2명이 이러고 있으니까 좀 공포감이 들겠죠. 이거 라파엘 보스틱이라는 분은요. 이 AI가 실수를 한 건데요. 투표권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해서 이분조차 올해 남은 기간 한 번 정도 인하하면 적절할 거야. 야, 3명이 줄줄이 매파 발언을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재밌는 사실이 있거든요. 지금 막 매파가 굉장히 특이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작년 잭슨홀 미팅, 작년 8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때 당시 제롬 파월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금리 인하 너 절대 하지 마. 너 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티븐 미란 책사, 지금은 연준 이사가 되고 트럼프 쪽으로 와서 지금은 금리 인하 둘 다 부르짖고 있지만 역시 스티븐 미란도 이때 당시에 제롬 파월에게 경고를 했다고 하죠. 금리 인하하면 너 최악의 선택일 거야. 실수일 거야.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건 8월에 했었고요. 작년 9월에 제롬 파월은 보란 듯이 B컷을 해버립니다. 금리 인하 0.5%를 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나오고 뭐 코스피 10% 떨어지고 뭐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부터 사실 트럼프와 뭐 스티븐 미란은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상황에 따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거죠. 이건 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글로벌 IB들의 잭슨홀 전망이 어떤지 좀 많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에버코어라는 곳에서는 생각보다 뭐 좀 부정적으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자, 제롬 파월이 균형 잡힌 톤을 유지할 경우, 이 제롬 파월의 뭐 주특기잖아요. 균형 잡힌 톤, 뭐 중립적이고 뭐 데이터 디펜던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 시장을 실망할 수 있으며 10월까지 주가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니까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비둘기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25년도에는 3번 그래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FOMC 회의 남았을 때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씩은 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취업시장 약세가 인플레 리스크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즉 지금 고용이 엉망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여기도 좀 뭐 9월까지는 될 것 같다 예상을 했는데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CME 사람들의 이제 실시간 베팅이잖아요.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뭐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이게 100%였습니다. 99, 100%였다가 85%였다가 오늘 새벽에 뭐 여러 이제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한 70%까지 떨어졌다. 약간 분위기가 싸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기관들 많이 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또 생각보다 좋지 않게 예상을 했네요. 올해 한 번만 금리 인하할 거야. 근데 그것도 연말에 가서 12월에 한 번 할 거야.
9월 이나는 접전이다. 글쎄요, 그래도 70%는 넘는데 9월도 좀 힘들다고 예상을 하네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기관들을 보면요,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나 UBS나 9월이나 가능성. 그래도 9월 정도는 될 것 같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리 인하에 대해 회의적이다. 뭐 BNI 멜론은 조건적으로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느낌상 그래도 9월만큼은 금리 인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은 없네. 저는 이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모르고 자신도 별로 없다. 근데 돼야 될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저는 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최근 기사 두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이 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냐면요. 제롬 파월이랑 뭐 친척이고 조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없어요. 10년 이상을 이 수많은 연준 이사들과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뭐 로비도 많이 하고 관계를 오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인하하거나 상승을 하는 그 과도기 시기에 이분이 그 연준을 들어갔다 나와서 기사를 쓰면 그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비공식 대변인 본인의 이게 뭐 노력으로 된 거지 뭐 이렇게 뭐 친척이나 이래서 된 건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기사는 9월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연준 내부의 분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기에 완전 쌈박질이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인하파와 동결파가 싸우고 있더라. 근데 번외로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제롬 파월 형이 이게 지금 진퇴양난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침마다 버터플라이를 하면서 체력 관리에 엄청 집중을 하고 있다. 이 싸움이 정말 뭐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듯이 지금 뭐 굉장히 체력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후문도 뭐 전해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는요. 제롬 파월이 악화된 경제 전략의 유턴 계획이다. 이게 번역을 해서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세웠던 조금 우호적인 경제 성장에서 유턴을 할 것을 이번 뭐 잭슨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겁니다. 약간 분위기가 싸해지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5년 전이니까 팬데믹이 막 발생했을 그때입니다. 팬데믹 발생하고 뭐 세계적으로 막 공황이 오고 막 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요. 인플레 좀 뭐 돈 뿌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조금 위로 올라가는 거, 초과하는 거 괜찮아.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문제야. 그래서 고용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는 좀 허용을 해주겠다가 5년 전에 본인이 세웠던 정책인데요. 여기에서 전통적인 방법, 즉 물가를 다시 잡는 쪽으로 유턴을 하겠다라고 이제 아마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거겠죠. 물가를 잡으려 하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빨리빨리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을 기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ME 9월 17일에 이제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확률 이게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항상 반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시간 인간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주 전만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엉망이 나오면서 막 10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취업자 수가. 자, 99, 100% 금리 인하 확률이었으나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래도 82% 정도까지는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뭐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한 70%, 71%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 뭐 점심시간을 이후로 한 75%, 75.3%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보면 사람들의 이제 심리를 알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간 지표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지금 막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 트레이더가 아니니까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들의 대응도 한번 참고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세는 아직도 좀 숏이 우세한 것 같고요. 그 중에 용감한 몇 명만 롱에 베팅을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오늘 또 공교롭게 17시라고 합니다. 제가 17시마다 영상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영상을 올릴 때쯤에는 뭔가 좀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뭐 가는 이제 시점에서 막 흔들흔들 하겠죠. 근데 이렇게 글로 읽어보면 이게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파란색은 콜, 그러니까 롱에 베팅한, 상승에 베팅한 사람 물량이고요. 이 노란색은 풋, 그러니까 숏, 하락에 베팅한 사람 물량인데 한눈에 보시더라도 하락, 노란색에 베팅한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쑥쑥 더 길죠. 반면에 롱에 베팅한 사람은 뭐 몇몇 긴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짧다. 그러니까 롱은 짧고 숏은 뭔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구나. 요거를 한번 뭐 이렇게 만기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점심쯤에 기사를 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순유입으로 뭐 전환이 됐다고 해요. 4거래일 연속 뭐 이더리움이 지금 순유출이 됐었다가 플러스로 뭐 전환은 됐다고 하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요. 제가 올해 이제 투자도 해보고 뭐 트레이더들이나 대다수의 성향이 어떤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전에는 많이 올랐던 거를 이제 조정이 왔으면 이제 다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조정 후에 이 많이 오른 걸 다시 사는 경향이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이더리움은 좀 많이 올라왔고 뭐 XRP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XRP는 좀 덜 오르고 이더리움은 좀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왔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더 많이 떨어지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XRP는 덜 올랐으니까 좀 덜 떨어지고. 근데 나중에 다시 오른다면 사람들은 예전에 많이 올랐던 거를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베팅을 지금 한다고 해요. 뭐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를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중에 한 예가 역시 8월 22일 비트코인 뭐 올드 갱스터라고 하죠. 뭐 7년 묵은 고래 뭐 요분이 지금 한 이틀 정도 계속 뭔가를 사고 팔고 있다고 해서 코인리스트에 자주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한 16,000개, 7,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팔면서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블랙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뭐 트렌드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비트 팔고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 그래서 뭐 한 이틀 동안 3,000개 정도를 팔았다고 해요. 비트코인을. 그리고 그 돈으로 이렇게 현물 이더리움도 샀는데 더 많은 돈을 또 이더리움 롱 포지션으로 오픈을 또 했다고 해요. 한 6배 정도 하이퍼 리퀴드에서 롱 포지션을 오픈했다. 그래서 뭐 이분 돈이 많은데 왜 또 롱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요새 추세는 이렇다. 따지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뭐 트레이더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 제 생각은 현재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으니까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게 왜 좋은 건지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4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제가 2라고 표시한 건 이 4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아서 이렇게 2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과거처럼 한 2주 전처럼 우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얼마나 많았나요? 99% 100%였습니다. 그쵸? 금리 인하를 99%를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9월 인하가 실제로 됐다고 한번 쳐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미 99%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좋은 그 9월 금리 인하가 나왔다 하더라도 왔어 하면서 약간 무덤덤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이제 4번째로 안 좋은 최악의 경우인데요. 금리 인하를 99%뭐 2주 전처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어서 9월에 금리 인하 안 한대 뭐 데이터가 뭐 잘못 나오고 해서 인하 없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완전 패닉셀에 빠지는 겁니다. 기대를 잔뜩 해서 선반영이 됐는데 그거 없대 안 한대 하면 난리가 나겠죠. 예를 들어 보면요. 뭐 요거는 한 2주 전 상황이라면 이 뭐 4번째 경우는 22년도나 뭐 22년 잭슨홀 미팅이나 뭐 22년도에 뭐 FOMC 회의 때 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안심을 시켜주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 빡 해버리면 이때 패닉 왔었잖아요. 그 요거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뭐 22년 뭐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가장 좋은 경우가 저는 현재 상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99에서 금리 인하가 뭐 70%, 75로 낮아졌잖아요.
기대감이 한껏 꺾이면서 뭐 주가나 코인이나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나 기대감은 떨어졌는데 9월달 가보니까 그래도 뭐 꾸역꾸역 금리 인하가 됐다. 그러면 기대를 안 했는데 인하가 됐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기대를 안 했으니까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인하를 했으니까. 그래서 2번보다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무덤덤한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세 번째로 좋은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진짜 안 했어요. 이것도 확률이 좀 낮긴 한데요. 기대감이 없는데 진짜 안 한데 뭐 덜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기대를 자체를 안 했으니까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최근에 7월 말 FOMC 회의 때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7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막 그 전에 막 좀 올라가고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안 해. 7월 말에 이래서 좀 뭐 떨어지긴 떨어졌죠. 근데 뭐 그 전에 금리 인하 할 것처럼 해서 기분 좋았다가 안 한대. 뭐 줬다 뺏은 것처럼 좀 느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사실은 1번이 뭐 현재도 뭐 그래서 제가 별로 나쁘지 않다. 잃을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참고로 이걸 뭐 최근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현재 분위기는 고용 지표가 안 좋아야 좋은 거겠죠.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참고로 이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뭐 노동시장, 뭐 인구 구성, 뭐 고용 쪽 관련된 걸로 뭐 AI도 나올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고용입니다. 노동이고요. 자, 근데 8월 21일자 아마 보셨겠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취업에 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분위기는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뭐 이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또 이 뉴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PMI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강조했던 건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가 진짜입니다. 그게 인지도도 높고 연준에서도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지금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던 거는요. 이 S&P에서 나오는 PMI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인지도나 이런 거는 ISM 협회에 비해 밀리지만 이제 ISM은 좀 미국을 대표하고요. S&P는 중소기업이 좀 더 많습니다. ISM 협회는 좀 대기업이 많고요. 이건 중소기업, 수출입 기업, 그리고 글로벌 쪽으로 좀 얘기하는 기업이 많고 ISM은 미국 기업, 대기업 위주라고 해요. 그래서 S&P 500 협회 그래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PMI 지수가 나왔는데 55.4로 꽤나 많이 높았다고 해요. 50이 넘으면 확장 국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제조업 PMI 지수가 49.8 수축 국면에 있다가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해서 53.3으로 거의 22년 5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ISM 협회 PMI는 월 초에 나옵니다. 9월 2일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은 그래도 반등이 기대가 되는 모양새죠. PMI가 높아져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알트 시즌이 가까워진다. 근데 일단은 S&P 쪽에서 이게 나왔다.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뭐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사를 보면 나오더라고요. 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파월 의장이 명확한 완화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써놨죠. 근데 엉망으로 설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뒤집을 기회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에 8월 29일자로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 이것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나 JP모건에서 이거 두 개 나와야 알지, 잭슨홀 별로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 게 좀 공감은 됩니다. 왜냐하면 9월 5일자로 해서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 대망의 CPI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일 FOMC가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엉망으로 해도요. 아직 이 데이터를 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또 9월달, 10월달에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이게 그림을 제 맘대로 그렸는데 이게 1번 케이스입니다. 까만색 뭐 이렇게 지지지지 하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제롬 파월 때문에 훅 떨어졌다가 올라가든지 1번이나 2번이나 뭐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가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해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라든지 뭐 유동성, 뭐 전략 비축, 알트 ETF 등 여러 호재들을 지금 4분기로 밀어놨다면 미래를 위해 밀어놨다면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이 설사 찬물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비싸서 못 샀던 좋은 코인들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으니 좋을 것 같고요. 이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더 좋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 뭐 길면 상반기까지는 좀 마라톤을 뛴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